내가 그렇게 창백한가? 피 7리터는 흘린 귀신꼴이었겠군. 뭐 말이 그렇다는 거야. 어디 긁힌 데 하나 없어. 아무튼 주절돼서 미안하네. 뭐라 해야 되지? 꼭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제3자가 날 보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이상해. 현장을 그렇게나 많이 보았는데. 만약 내가 당사자였으면 지금쯤 이미 경험했겠다 싶긴 하네. 참 이상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공중에 그냥 둥둥 떠있는 기분이야. 끈을 툭 자르면 멀리 날아갈 것 같아. 현장 확인했나? 그냥 보지 마. 사진도 보지 말고 파일도 건들지 마. 나중에 분명 나한테 고마워할걸. 다리가 계속 떨리네. 커피 다 쏟아지겠다. 나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잠시 의자 좀 뒤로. 이제 공식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녹음과 기록을 위해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권리를 변호인에게 양도하겠습니까? 권리 넘기겠네. 문제 없는 거 확실합니까? 그래. 그럼 은퇴한 홉슨 밀게이트 형사가 변호인에게 권리를 이양했다고 기록하겠습니다. 지방검사가 토악질 그만하고 그냥 그걸 공개해버리면 변호사 같은 건 필요 없을 텐데. 물론 배심원단은 모르겠지만. 시작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아니, 안 됐어도 해야지. 어떤 이유로 밤중에 범죄 현장에 가셨습니까? 나 말이야. 이거 시작 전에 낚시나 가려고 했다면 믿겠나?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잠시만. 생각 좀 하고. 정리가 잘 안 돼. 취조실 반대편에는 앉아본 적도 없어서. 그래. 그 기자 얘기부터 하지. 바머라는 이름의 여자야. 난 당시 조사팀장이었고 다들 알다시피 20년간 미해결 사건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 여자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었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사건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마당에 그냥 생각으로 뚝딱 나오는 이론만큼 쉽고 간편한 게 어딨겠어. 드리스콜 사건은 항상 말이 많았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언론들은 취재하기 바쁘고 수년간 거지 같은 이론들만 몇백 개는 넘게 받아봤을 거야. 은퇴하면서 이 사건을 캐롤 형사한테 넘겼는데 솔직히 이 사건으로 그 친구를 귀찮게 하고 싶진 않았네. 최근 갱단 사건으로도 충분히 바쁘단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예의상으로라도 내가 좀 봐줘야겠다 싶었어. 사실 사건이 더 풀린다거나 하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그 기자는 시내 카페에서 만났어. 금발이었고 예쁘장했는데 어찌나 전문적이던지. 사기꾼이나 뭐 음모론자처럼 보이진 않았어. 물론 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단 말은 아니야. 어쩌면 그 여자는 막 살인으로 흥분하는 소름 끼치는 부류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살면서 그런 놈들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상대해봤을지는 신만이 알겠지.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가 그냥 영양가 없는 말만 하거나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깜빡 속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웬 서류 파일을 하나 가져왔더군. 불법적인 것 같지도 않았고 꽤 그럴싸했지. 드리스콜 사건과 관련된 자백 내용이었어. 뭐 드리스콜 그 양반이 살인마인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런데 난 진심으로 그가 살인마였으면 했어. 차라리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을 거야. 차라리. 드리스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시만. 사건은 20년 전쯤. 정확히 언제더라? 올해로 딱 20년인가? 아무튼 그쯤 됐을 거야. 정말 오래됐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홉슨 씨. 고맙네. 지역 교회에 사는 드리스콜 6식구가 있었어. 중상위 계층.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도자기 같은 수공예품을 파는 개인 사업을 했어. 애는 넷. 다 고등학생이거나 그보다 어렸고 착한 애들이었지. 우등생에 범죄 기록은 당연히 없고. 큰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놈들하고 대마피다 걸린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곤 깨끗해. 털어봤자 나올 게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어. 그들은 1999년 10월 13일에 사라졌어. 아무 흔적도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어. 워낙 미스터리한 일이고 하필 할로윈 직전에 터진 사건이라서 언론엔 난리가 났지. 아직도 미해결 사건이나 수수께끼 TV 프로에서는 잊을만 하면 이 사건 얘기를 하더군. 아무튼 가족 전부가 다 사라졌지만 그걸 본 사람이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근처 이웃이 소음 문제로 민원 제기를 하고 나서야 우린 그 사건에 뛰어들었어. 집 보안 알람이 자꾸 울리는데 누가 무단 침입을 했다고 생각하더군. 순찰차를 한 대 보냈는데 안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서 순경이 조사하려고 집에 들어갔네. 막내딸 방에는 명백한 저항 흔적이 있더군. 침대는 뒤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침대 시트도 갈갈이 찢겨져 있었어. 집에서 울렸던 알람은 보안 알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였어. 우린 막내딸 것을 제외한 모든 침대 시트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걸 알아냈지. 알람이 아니었더라면 몰랐을 거야. 이웃사람 말로는 알람이 하루가 넘도록 울려서 집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다더군. 우린 몇 블록 떨어진 곳의 쓰레기통에서 몇 개의 호스와 알루미늄 통을 발견했어. 당시 드리스콜 가족은 가스로 중독된 거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일찍 깨어난 막내딸은 약간의 저항을 했고 말이야.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외에 어떤 다른 실마리도 발견되지가 않았어. 물론 처음엔 아버지를 의심했지. 하지만 확인해봐도 동기가 전혀 없었어. 더 나오는 것도 없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친인척들도 깔끔했지. 아버지 직장 고객 중에서는 뭔가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헛다리였어. 적을 많이 만드는 이혼 전문 변호사긴 해도 모든 가족을 아무 흔적 없이 완벽히 납치할 만한 고객을 변호해주진 않았겠지.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화학 교사가 살고 있었어. 그를 조사했는데 역시 알리바이가 있더군. 근처 사는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아내는 인터넷으로 영국에 사는 웬 꼬맹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심각하게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 꼬맹이는 사건 당시엔 이 나라에 있지도 않았어. 우리는 결국 묻지마 범행으로 가닥을 잡는 수밖에 없었어. 패턴 자체가 없는 사건의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조사하는 건 정말 개 노가다 같은 짓이야. 우린 어떤 단서라도 찾아보려고 수천 시간을 갈아 넣었지만 나오는 게 없었어. 아쉬운 대로 알루미늄 통까지 추적해봤는데 그 집으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실험실에서 도난당한 물건이었네. 근데 오래된 건물이라 CCTV 자료가 없어서 절도범에 대한 단서는 역시나 없었어. 게다가 그로부터 반년간 유사 사건조차도 전혀 안 일어나는 바람에 미제 사건이 됐지. 드리스콜 가족이 기절한 뒤 납치당했고 아까 말했듯 그 누구도 시체를 못 찾았어. 그러니 가족들이 그냥 어디론가 야반 도주한 거 아니냐고 해도 할 말 없게 된 거야. 이 부분부터는 정말 딱 한 번만 말하고 싶군. 바머양이 드리스콜과 관련된 사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머양은 기자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을 몇 년간 추적하고 있었네. 말했듯 이 사건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건드리기엔 딱 좋았으니까.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마저 외계인이 그랬다는 둥, 악마의 짓이라는 둥 온갖 헛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어. 바머양은 기자답게 드리스콜 사건 20주년을 기념해 회고록을 기고했더군. 그 덕분에 한동안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던데
뭐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잖아. 물론 나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바모양이 내 의견을 인용하고 싶다고까지 하길래 그녀와 점심 미팅을 하는 수밖에 없었지. 바모양은 회고록을 내고 나서 얼마 후 서류 파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네. 그러면서 나더러 그게 진짜인지 봐달라고 하더군. 그 파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자백이었어. 난 처음에 이런 문서들은 위조되기 쉽다고 말해줬지. 특히 이런 오래된 사건에는 말이야. 또 나는 드리스콜 사건에 대한 거짓 자백을 개인적으로 24건이나 들었다고도 말했어. 그런데도 그녀는 끈질겼어. 난 일단 그녀가 적어도 사기꾼이거나 돌아버린 별종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 바모양은 그 자백문이 점심때 가져온 봉투에 담겨서 우편으로 왔다고 했어. 내용물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 내가 담당했던 사건 조사 진척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한 옛날 신문 기사들이 있었어. 시간이 지나서 종이가 시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꼭 범인이 트로피처럼 보관하던 뉴스 스크램보험에서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거기에는 드리스콜 가족 6명의 개인 사진과 함께 그들이 납치됐을 법한 장소 사진들도 있었어. 보이나? 내 손 떨리는 거. 지금 최대한 자제하는데도 안 멈추는군. 진술 끝내면 진정제 좀 주게. 밖에 구급대원 있지? 아니야, 지금은 됐어. 녹음 기록, 내 기억을 위해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걸 안 털어놓고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으면 미안하네. 다시 집중하지. 사진들은 드리스콜 가족의 사진이 맞았어. 사실 그땐 몰랐어. 사진이 낡아서 얼굴이 명확하지 않았고 구분도 잘 안 됐거든. 하지만 서류 속에 정교한 내용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더 파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백 편지는 간단했어. 뒤에 주소가 적힌 게 눈에 띄더군. 컴퓨터로 주소 확인도 안 되는 매우 오래된 장소인 것 같았지. 내용은 거짓말 좀 그만할래? 난 아무도 안 죽였어. 아침 식사 준비가 늦어지는 것뿐이야. 라고 쓰여 있었고 서명은 없었어. 잠시만, 뭐가 생각났는데. 그러고 보니 드리스콜 가족이 실종되고 한 달 뒤 우리 팀 우편 앞으로 웬 아침 식사 메뉴판하고 엽서가 왔었어. 팬케이크 사진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 엽서에는 그 사람들은 안 죽었어. 아침 식사 준비 중이거든. 이라고 쓰여 있었어. 우린 그걸 잡동사니 파일에 끼워놨지. 이런 세상에. 밀 게이트 형사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세상에. 이게 왜 지금 생각난 거지? 우린 처음에는 메뉴판이 어디서 보내진 건지 추적하려 했는데 도대체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 정확한 정보는 전부 잘려나가 있었고 지문 같은 것도 전혀 안 나왔거든. 분명한 건 인근 지역에서 온 건 아니다는 점 정도.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진 몰랐어. 편지에 쓰인 장소를 개인적으로 수사하시기로 한 계기가 뭡니까? 미안하네. 난 이게 단순 장난질이 아니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그땐 긴가민가 했지. 20년간 사람들이 계속 가짜 증거들을 보내왔으니까. 아마 내 상상력을 자극한 게 아닐까 싶네. 난 항상 언젠가 내가 그냥 지나친 것들을 떠올려서 사건을 풀어내리라 생각했어. 그래서인지 누군가가 내 코앞에 해답을 떡하니 내놓은 걸 쉽게 못 믿겠더군.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지. 바모양은 오래된 도시기록까지 뒤져서 장소를 정확하게 짚어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건물이 멀쩡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 버려진 공업 건축물이었고 그 건물의 유효 우편 주소는 이미 50년 전에 말소됐거든. 건물이 남아있기나 할지 누가 알겠어. 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였어. 자료가 코앞에 있건 말건 말이야.
이 사건은 20년 동안 내 머릿속에 있었거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나랑 바모양은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지. 범죄 현장을 묘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 방금 말한 것처럼 공업 건축물이었네. 높이는 거의 35, 6m는 되어 보였고 너비는 13m 정도? 목조 건물이고 처음에는 인접 건물들과 비슷한 줄 알았어. 그런데 건물 정면의 몇 군데는 최근에 덧붙여졌더군. 가까이서 보니 입구가 쇠사슬로 잠겨 있었어. 당시 생각하기로는 판금 작업장인가 싶었지. 적어도 잠시 쓰레기통 있나? 쓰레기통 좀. 고맙네. 미안. 속이 빈 줄 알았는데. 아니야. 됐어. 이걸 다 말해야 돼. 건물에 접근했는데 안쪽에서 냄새가 났어. 엄청 희미하게.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 자네도 알다시피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건 한 번 맡으면 절대 못 잊는다는 거 알잖아. 그 냄새는 상태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 수준이었어. 쇠사슬에 달린 자물쇠는 완전히 고물이라서 쉽게 열리더군. 우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난 그 냄새가 나는 게 차라리 시체였으면 했어. 드리스콜이 차라리 연쇄살인마였으면 했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 말 믿는다고 해주겠나? 제발 그렇다고 해주게. 믿습니다. 건물 내부를 묘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 지금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말이야. 미안하네. 이걸 다 털어놓고 그냥 푹 자고 싶어. 구급대원 아직 있지? 진정제 준비는 끝났고. 다행이군. 그 창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낡아 빠지진 않았네. 내부에는 복도와 함께 6개의 공간이 있었어. 건축 형태 자체는 오래됐을지 모르겠는데 외관상으로도 확실히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 신식이었지. 각각 방마다 아주 두꺼운 방음벽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방에는 바깥이나 방길이 이어주는 창문이 전혀 없었어. 방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복도를 통한 문이 전부였고. 그쯤에서 난 바모양을 돌려보낼 생각이었어. 그 냄새는 안으로 갈수록 더 심해졌거든. 냄새가 피부로 느껴졌어. 끈끈하고 미지근한 점액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마냥,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 마냥. 압력기가 있었어. 유아프레스 기계 말이야. 너비는 1.2m, 길이는 2.4m 정도의 맞춤형 프레스 기계였지. 처음에는 그것들이 병원 침대로 보이는 것들 위에 매달려 있길래 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어. 각 방에는 정맥 주사기기랑 잡다한 의료기기도 여럿 있었어. 그걸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살려놓은 거였어. 잠시만.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아. 쉬시겠어요? 됐어. 멈췄다가 다시 할 바엔 그냥 마저 끝내는 게 나아. 건물은 명백히 범죄 현장이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난 내 발로 연쇄살인마로 추정되는 이의 본거지에 들어온 셈이었어. 바모양에게는 몇 번이나 나가라고 했는데 그녀는 이런 곳에 날 혼자 두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어. 입씨름할 시간도 없었고 바모양은 참견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어. 방해만 안 하면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난 판단을 내려야 했어. 혹시라도 그 가족들이 불가능하겠지만 어떻게든 살아있고 어쩌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나 혼자서라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 지원을 부를지 말이야. 내 아내에겐 내가 간 곳에 대해 말했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다들 알게 될 거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보고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하필 그 장소는 전화도 안 터지더군. 그러니까 미안해. 또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네.
그러고 나서 소리를 들었어. 헉하는 소리도 아니었어. 비슷하긴 했지만 정확하진 않았어. 그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진 않아. 어떤 소리가 들렸고 내 주위를 끌었지. 난 바로 행동해야만 했어. 형사에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건물 제일 안쪽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지. 바모양에게 뒤에 있으라고 하곤 리볼버를 꺼냈지. 라이트도 있어서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켰어. 지하실은 하나하나 손으로 판 것 같았어. 어쩌면 그들이 사라진 20년간 완성된 걸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고 어찌나 깊이 팠는지 일정 간격으로 버팀목도 세워져 있더군. 그리고 내 라이트가 그 더미를... 차라리 그들이 다 죽었으면 했어. 차라리 그가 살인범이었으면 했어. 잠깐 쉬시죠. 내가 정신 차리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그래도 다 죽어서 너무 다행이다였네. 전부 다. 난 망할 놈의 64살이야. 옛날처럼 잘 잊어버리는 젊은 놈이 아니란 말이야. 누구든지 젊을 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날 보호해줄 그런 것들이 없어. 또 징징대는군.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가 그들을 빨리 찾았어야 했어. 어떻게든 구했어야 했어. 죄송합니다, 홉슨 씨.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그 현장을 묘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겠네. 난 내가 처음에는 뭘 보고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네. 그건 살점더미였어. 60cm 정도의 두께였을 거야. 냄새랑 색깔로 볼 때 그건 명백히 인간 살로 만들어진 거야. 난 살인마가 가족을 난도질해서 조각품처럼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말이야. 나한테 더 끔찍한 진실을 알려준 건 첫 번째 것은 눈알이었어. 겹겹이 쌓인 살점덤이 가장 위에 놓인 건 완전히 동그란 눈알이었어. 눈구멍 중앙에 박혀 있는데 눈구멍은 이미 찻잔 접시 모양으로 일그러진 상태였어. 그 눈을 보고 나서야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게 뭔지 깨달았어. 그건 20년 동안 이어진 미친 고문이었던 거야. 그 놈은 20년 동안 드리스콜 가족을 각각 프레스기에 고정해놓고 의료기기로 살려두면서 계속 압력을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늘렸던 거야. 그들의 몸이 압력에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결국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지고 완전히 납작해질 때까지, 꼭 팬케이크처럼 말이야. 그들은 20년 동안 매년 6mm씩 정도로 짓눌려왔던 거야. 완전히 망가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회복할 수도 없고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들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쌓아 올린 거야.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대체 뭘 위한 짓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무슨 목적이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가늠도 못하겠어.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난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다 죽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제 위에 있던 게 헐떡거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들이 무슨 소리를 냈나요? 말을 한 건가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 도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 내 생각엔 에버리 드리스콜이 소리를 낸 것 같아. 성별이나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몇 안 남은 머리카락이 금발이었거든. 머리는 완전히 흉터투성이었어. 아마 이런 짓을 한 놈이 무슨 수를 써서 머리뼈를 없애버린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두개골이 완전히 납작해지겠어. 다른 부분처럼 아예 평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납작했어. 그들의 뇌가 이걸 어떻게 버텼는지 대체 누가 알겠어. 그들의 입술은 코가 눌려서 부서지고
밀려 올라온 치아들 때문에 전부 터지고 구멍이 뚫려 있었어. 에버리는 실종 당시에 14살이었어. 몸이 이젠 안 떨리네. 사람의 신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 또 다른 게 생각나. 웬 기계가 있었지. 펌프 같은. 라이트로 호스를 따라가 보니 모든 가죽이 펌프에 연결되어 있더군. 분명 스스로 숨을 쉴 순 없었겠지. 간단히 말해서 폐가 부풀어 오를 만큼의 면적이 없잖아. 가족들의 가슴에는 동그란 구멍이 나 있었고 펌프엔 스위치가 달려 있었어. 내가 왜 그걸 눌렀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난 완전한 공황 상태였으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마 바보같이 그걸 켜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부풀어 올라서 제 모습을 찾길 바랬나 보지. 그래서 그냥 손 가는 대로 스위치를 눌렀어. 그러자 호스를 통하는 산소량이 최대로 늘어나더니 펌프질이 강해지는 소리가 들렸어. 에버리 드리스콜이 비명 지르기 시작했지.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소리가 그 애의 입에서 계속 나왔어. 그 애는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 다른 단어들도 아무렇게나 내뱉었어. 말이 되지는 않았지만 베노 에러를 계속 외쳤어. 가족에 대해 뭐라 말도 했었어. 난 적어도 그 애가 차라리 제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미쳐있길 바랬어. 난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 애는 계속 비명을 질렀지. 아마 그 애는 내가 고문을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 애를 가까이서 보니 눈은 아예 뿌옇게 되어 있었어. 박쥐처럼 완전히 실명한 상태였어. 이전에 전신 화상을 입은 피해자랑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 팔다리가 절단된 피해자와도 이야기해 본 적 있어. 그들은 모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말했어. 하지만 드리스콜 가족 중 누구도 그럴 순 없었을 거라고 장담하네. 난 내 이름을 말했어. 난 형사라고 소리치듯 말했어. 도우러 왔다고, 도울 수 있다고. 난 반쯤 정신 나가서 녹음기 마냥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 물론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이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이야. 바모양이 비명을 듣고 이쪽으로 왔어. 그녀는 살점더미는 미처 못 보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도우러 왔다고 했지. 난 비명 지른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바모양이 내려왔고 더미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 난 계속 에버리 드리스콜에게 온 정신을 쏟고 있었지. 그 애는 소리는 명백히 들을 수 있었네. 아주 잠깐씩이지만 제정신도 찾았고. 뭐라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썼었는데 난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절대 못 잊을 거야. 압력 때문에 눈물샘이 멀쩡할 리가 없을 텐데도 그 앤 계속 울고 있었어. 난 바모양을 당장 내보냈어야 했어. 20년 전 사건 해결에 실패한 것보다 그녀를 내보내지 못한 게 더 후회되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다음에 한 행동 때문에. 아마 작정하고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들 그녀가 한 행동보다 더하지 못할 걸세. 그 살점 더미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유일한 신락 같은 위안거리와 안정을 그녀가 빼앗은 거야. 생각해보게. 그들은 함께 쌓여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서로의 모습을 보지도 서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태였네. 그런데 바모양은 이렇게 말했어. 그들인가요? 드리스콜 가족 모두가 다 모여있는 거죠? 전부 살아있네요. 온 가족이. 20년 동안 드리스콜 가족의 일원들은 그들과 함께 구속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일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어. 다들 가족만큼은 무사하길 바라면서 20년을 버텨왔던 거라고. 20년을. 모두 다른 가족은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고 꿈꿔왔던 거라고.
20년 넘게 압축돼서 고작 10cm 남짓한 높이의 사람 6명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비명이 어떤지 자네는 상상할 수 있겠나? 지옥이라는 말도 부족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밀 게이트 형사님. 아니야. 내 실수였어. 난 더 노력했어야 했어. 더 악착같이 단서를 모으고 실마리를 추적했어야 했어. 어쩌면 그들이 지른 비명의 의미가 그게 아닐까 싶네.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란 말이지. 그래서 난 그들을 쐈어. 이게 자비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그들에게 빚을 졌어. 난 그들을 구하지 못했네. 그 가족을 관통시키기에는 한 발로도 충분했어. 근데 난 탄창을 전부 비웠지. 그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살아있지 않길 바라면서 최후의 평화라도 주고 싶어서. 그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이자 친절이었어. 그리고 현장을 나와 지원 요청을 했네. 바머 양도 나도 그 시체들과 함께 있고 싶진 않았으니까. 조사관들과 다시 지하실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말했지. 그들 중 하나가 현장을 보고 나왔는데 진술하고 떠나겠다는 나를 그냥 보내주더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전부네. 이제 진정제 좀 주겠나? 네, 물론이죠, 형사님. 고맙네. 아, 바머 양도 좀 잘 대해주게. 나보다 더 충격받은 것 같던데 울거나 토할 기력도 없어 보였어. 물론이죠. 혹시 바모 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장 팀장한테는 귀가하겠다고 했다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데요. 직장에 전화해보면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형사님. 혹시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 알고 계신가요? 형사님, 확실한가요? 사에는 바머라는 기자는 없다고 하는데요.